지난 2017년 5월 3일 대선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다가 11일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김평우 변호사가 LA 남부의 라구나 우즈 한인회 주최로 가진 시국 강연회는 대선 후 한국의 장래를 가늠하는 계기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불합리성을 인권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알리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고하는 자리였다. 라구나 우즈 지역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강연회는 탄핵의 불법성과 대선 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확립하지 못하면 한국의 장래는 밝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해서 참석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우리나라는 소득이 2만 불이 넘으면서 처음으로 법치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시점에 온 것이에요. 왜 법치가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우고 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다 알다시피 크게 보면 이데올로기예요.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안 요인입니다. 해방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우리가 풀지 못한 과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한은 계속 우리를 괴롭힐 대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 다른 나라에는 이와 같은 대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독특한 한국적 대립 요인이에요. 그런데 6.25 사변이 계기로 해서 사실은 이 좌우의 대립은 일단 남한에서는 종식이 됐던 겁니다. 1953년에 한미 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민국의 소위 시큐리티가 보장이 됐고 많은 국민들은 그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그 온갖 환상이 다 깨지면서 우리나라는 좌우의 대립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모든 국민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념의 대립을 잊어버리고 오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투쟁했던 많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경제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또 선진국 대열에 소위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1987년에 소위 민주헌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법치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법치라는 것을 말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경제가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잡히고 좌우의 대립도 거의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1987년에 민주헌법이 제정이 돼서 그때부터 헌법에 따른 정권 이양과 정치 안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1987년 체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법률가들은 그때부터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시작된 시기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987년 이전을 대한민국의 건국기라고 말합니다. 1987년 이후가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민주헌정기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그야말로 참 자신감을 갖고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다. 경제적으로도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부터 가장 발전한 그러한 그 경제의 기적을 이룬 그러한 모범국가로 세계의 친송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소위 87년 헌법체제가 들어오면서부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2차 대전 이후에 민주주의를 자리 잡은 그러한 모범적인 국가로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해외에 많은 세계의 변호사들과 만나게 되는데 특히 아시아 변호사 회의에 나가면 아시아의 많은 변호사들이 또 사람들이 한국을 정말 부러워했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일본을 따라잡을 정도로 발달한 선진국가이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가 오히려 일본보다 더 발달됐다. 이럴 정도로 대한민국은 친송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지난번 탄핵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이 재선 대통령에서 생기는 겁니다. 재선 대통령.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최근에 대한민국의 이 탄핵 이전에 있었던 탄핵이 브라질의 탄핵입니다.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그게 2016년 월드컵 때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대통령이 재선된 다음에 생겼습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탄핵 소추 과정이 그런 그 시도가 있었던 건 전부 재선 대통령 때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탄핵은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서 그 재선 과정에서 저질러지는 부정선거가 대부분은 탄핵에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많은 점에서 전 세계 탄핵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일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전 세계의 탄핵 역사를 다 바꾼 거예요. 먼저 대통령 5년 단임제 국가에서 임기 말에 생겼습니다. 1년 임기를 남겨놓고 탄핵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을 못 참는 나라. 5년 단임제 나라에서 단 1년의 임기를 참지 못해서 그 대통령을 쫓아내야만 되는 나라. 이것은 그 나라의 정치 체제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국민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탄핵 사건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탄핵 사건이에요. 12년 뒤에 일어난 탄핵 사건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12년 동안에 두 번이나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러한 사건이 생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7대 앤드류 존슨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 클린턴 탄핵에 올 때까지 170여 년이 걸렸습니다. 단 12년 만에 두 번의 탄핵 사건이 일어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비율대로 한다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이 근본 21세기가 끝날 때까지 11번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시면요, 모든 절차가 다 졸속이에요. 졸속. 국회가 탄핵 소추장을 만드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요. 단 3일이에요. 3일. 전 세계의 역사에 없는 기록입니다. 브라질 같은 후진국에서도 탄핵 소추를 국회가 할 때는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탄핵 소추에 판결을 내리는데도 정확하게 말해서 2달도 안 걸린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재판을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재판 사건? 화요일날 재판하고 목요일날 재판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요일날 재판해서 증인을 조사를 했으면 그 증인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24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면 목요일날 재판정에 나오는 판사는 화요일날 재판한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판결 재판하시는 거 동영상으로 보셨잖아요. 판사들이 메모하는 거 봤습니까? 아무도 메모하지 않아요. 주심판사 이외에는. 메모도 안 하고 기록도 안 보고 어떻게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졸속한 재판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판결 선고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런 재판은 없었어요.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어떻게 재판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날짜를 맞춘다는 겁니까? 더군다나 그 날짜를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정미라는 재판관 한 사람의 퇴임일자가 3월 13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다는 거예요. 9명이 판사가 재판해야 된다는 것은 규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내린 그분들 자체가 2012년에 8명의 재판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2012년에 판결해놓고 그 똑같은 사람이 바로 8명으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법치주의에 대한 위반입니다. 법치주의 위반은 무슨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법관이, 검찰이, 국회가 모두 법을 다 무시하고 약속을 다 짓밟고 깨버리면 신의가 깨집니다. 신뢰가 깨지면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고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신뢰가 깨지면 부부가 또 깨지는 겁니다. 신뢰가 깨지면 가족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하물며 다 모든 게 다 다른 5천만이 사는 나라가 신뢰가 깨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이거는 크게 갈라진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모든 게 서로가 다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거죠. 아까 헌법재판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유가 틀리고 어쩌고 법에 맞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로 문제는 8대 0이라는 전원 일치 판결입니다. 여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또는 국민적으로 다 갈라진 문제에서는 사실 그렇게 전원일치 정답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이 6대4로 갈라졌다, 7대3으로 갈라졌다는데 어떻게 법관들은 8대0이라고 전원일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법관들 보기에 8대0으로 자명한 것이라면 무슨 문제가 생겼으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백만 수천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만 나올 수 있는 판결이에요. 전체주의는 꼭 공산주의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1987년 헌법에서 세운 것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유민주 법치의 민주국가예요. 민주국가 만들자고 우리 국민들 모두 6.25 전쟁도 치렀던 거고 또 열심히 김대중 씨, 김영삼 씨도 민주주의 하자고 반독재 투쟁하고 데모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통탄해하는 것은 바로 그 반독재, 소위 민주투쟁에 앞장섰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전체주의를 이 나라에 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통탄스러운 거예요. 자신들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자유를 외치고 민주를 외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은 자신들이 권력 언론을 쥐고 자신들이 국회를 잡고 자신들이 사법을 잡았다고 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법을 무시하고 약속을 짓밟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마치 반역자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 권력에 눈이 멀었어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번에 대선에 참여해서 홍준표 후보 대통령 만들자고 제가 외쳤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어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홍준표 씨를 자유한국당의 후보기 때문에 지지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이거는 법에 어긋난 거다.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거 바로 잡겠다. 재조사 하겠다. 그렇게 법치주의를 살리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지지한 겁니다. 법치주의를 그나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법치주의를 조금이라도 그 중요성을 깨닫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유일하게 그분이 후보로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또 그분이 제가 보니까 약속을 지킬 분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키겠구나 믿고 저는 그분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지지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것이 무슨 대수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을 살리는 거 아니냐? 또 그 사람 잘한 게 뭐 있냐? 그 사람은 대통령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 뭐 독재자 따라 아니냐? 하고 구속돼 있으면 어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그분은 제가 검사가 쓴 박영수 특별검사가 쓴 공소장을 봤더니 그분은 제가 보니까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죄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돈 안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맞아요.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은 안 먹었지만 제3자를 통해서 먹었다는 소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제3자를 통해서 먹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많은 분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라고 하는 건 소위 삼성하고 이재용 회장인가요? 그분하고 뭐 롯데 이분이 기업 대기업체들이 500억인가 700억인가 하여튼 금액도 모르는데 몇백억을 그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권유에 따라서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이라는 공익재단에 기부했다는 그거를 뇌물로 기소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먹었다고 기소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라고 해서 줬기 때문에
그 제3자가 받은 그 돈이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체가 이 미르스포츠재단, 이 K스포츠재단에 돈 줄 때요, 몰래 준 거 아닙니다. 정식으로 이사회에서 이런 미르스포츠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서 주겠다, 기부하자, 이사회 결의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합법적으로 기업체 계좌에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오케이, 적법한 기부행위다 해서 면세, 세 비용 처리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미르스포츠재단, K스포츠재단은 이 기업체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았다고 장부에 기재하고 세금 계산서 영수증을 띄워준 거예요.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한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동서고금에서 세금 계산서 띄워주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래 행위를 뇌물로 처리하는 그러한 나라는 없습니다.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더테이블 거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거래입니다. 공개된 거래를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뇌물죄가 인정되면요, 우선 징역형이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뿐만 아니라 뇌물로 받은 돈은 뇌물범이로부터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추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로부터 추징할 거예요? 그 돈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추징한다는 게 상식으로 맞겠습니까? 절대로 뇌물죄가 될 수 없는 죄를 뇌물죄라고 특별 검사한 사람이 우기는 겁니다. 그거를 법관이 영장을 띄는 거예요.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됩니다. 웃음거리가 이미 됐습니다. 제가 팍스뉴스 기자에게도 말했어요. 뇌물죄가 안 된다고. 세금 계산서 주고받은 거래이기 때문에 뇌물죄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탄핵을 추진했던 소위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했던 사람들은 소위 제가 보기에는 진보 좌파인데, 이분들은 자기네들의 대표인 한명숙 씨 사건에서는 바로 불구속의 평등 논리를 가지고 한명숙 씨의 구속을 끝까지 반대해서 한명숙 씨는 대법원 재판 받을 때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뇌물죄에서. 자기네 파한테는 불구속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반대파한테는 구속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거, 바로 이것이 위선이고 거짓이고 이것이 바로 부정입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거짓과 부정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저는 불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일 큰 이유는 첫째,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입니다.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선거는 원래 2017년 12월에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이 우리나라 1987년 헌법이 그동안 지켜온 헌법상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예요. 보궐선거란 건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를 전제로 해서 치러지는 비상적인 선거예요. 그러면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 소추해서 청와대에 가둬놓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시켜서 대통령을 고리를 시켰을 때 이번 보선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보선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고리시킨 대통령의 고리를 시킨 것이 정당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심판하는 것이 보궐의 의미입니다. 보궐선거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고리를 시켰으니까 이번 선거를 보궐선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일에 고리된 것이 비정상 불법이라면 보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궐의 의미는 고리시킨 것이 법률상 또는 정치적으로 정당하냐 아니냐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 보궐선거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보궐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바로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변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점이 억울하다. 국민 여러분, 내가 억울한가 안 한가, 나를 고리시킨 게 정당한가 안 한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렇게 국민의 심판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정한 선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소에 딱 가둬놓고 말도 한마디 못하게 만들어놓고 자기네들끼리 보궐을 선거를 한다? 그렇다면 그거는 보궐선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보궐선거가 아니죠.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상태에서 치루어진 보궐선거로서 보궐선거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득표율이라는 것이 41점 몇 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뭐야 출구조사 때부터 나오더니 마지막까지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 이런 예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예측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언제 그렇게 발달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점도 가려져야 흔쾌히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봐도 이번 선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이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대통합과 국가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얼핏 보면은 싸움으로 보입니다. 전쟁으로.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선거라는 의미는 하나의 스포츠예요. 경기예요. 경기를 치르고 나면 두 팀이 서로
껴안고 웃고 다시 또 다음 경기를 해보자고 기다리는 것이 경기의 의미입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죠. 만일에 선거가 국민을 대통합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선거 때 일시적으로 갈라진 국민을 선거 후에 완전히 갈라놓는, 그래서 나라의 경제와 신용이 추락되어 나라가 그야말로 퇴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면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복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재앙입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 페루가 바로 이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빈곤국가, 후진국가로 20년, 30년 후퇴한 전형적인 예입니다. 지금 이번 대선이, 이 보궐선거가 과연 우리 국민을 다시 한번 통합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대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태생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는 원죄를 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언론은 철저하게 안철수, 문재인, 이재명 한쪽만 비춰줬어요. 다른 쪽은 전혀 홍준표 씨가 말한 대로 투명인간처럼 아예 비추질 않았어요.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철저한 조직적인 불공정한 언론 보도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부정선거의 한 예입니다. 문제는 이 국민의 25%의 질입니다. 이분들이 분노하고 이분들이 그야말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은 진실과 정의의 편인데, 법치와 애국의 편인데, 저들은 당선된 측은 거짓과 부정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 25%는 결코 적은 25%가 아닙니다. 무조건 언론에 따라가는 75%보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25%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역사에서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90%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시민 10%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25%는 대단히 큰 숫자예요. 이 25%를 적은 숫자라고 무시하는 것은 사람을 수로만 계산하고 질로 평가하지 않는 잘못된 계산 방법입니다. 진실과 정의는 항상 이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래는 반드시 이깁니다. 제가 보기에 진실과 정의는, 그 승리는 결코 오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관계 때문입니다. 지금 국제관계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된 이래 처음으로 안보 상황이 바뀌려고 하는 그러한 대단히 중차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안정과 발전은 1953년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방공포 석방이라는 영웅적인 결단을 내려서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소위 한미 방위 조약의 그 기초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부인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일이라도 미군이 한국에서 모두 철군한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분명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1953년 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한국의 방위를 책임진다는 전제 위에서 서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이 김정일 세습 3대 세습 정권이 강대국만 가질 수 있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분수에 넘치게 가지려고 하는 야욕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중국, 소련도, 영국도 다 핵무기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 가지는 게 뭐 잘못이냐고 그래요. 글쎄요.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위 강대국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국제 질서예요. 뭐 그것을 이유를 물으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세계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직도 세계는 강대국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서예요.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제도 그 자체가 강대국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무슨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웅이 아닙니다. 바보예요. 바보예요. 세상에 뭔지 모르는 어린애예요. 누구는 약소국이 되고 싶어서 약소국이 되었습니까? 그걸 지금 와서 무슨 한탄하는 그런 사람은 애국자도 아니고 민족주의자도 아닙니다. 그거는 바보예요. 한마디. 어쨌든 북한이 저 무모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빠른 시일 내에 중단하고 포기하는 확실한 장치를 만들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은 삼적 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미국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결코 중국이나 소련과 같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은 탈레반이나 아이시스에 별로 멀지 않은
문제 국가예요. 로우 컨트리예요. 그거는 김정은은 인류에 대한 범죄자로 유엔의 형사재판소에 피고인으로 언제 기소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보궐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과 그분들의 일행은 이러한 국제 질서와 국제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양반들은 김정은을 상전으로 모시면서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이 대변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세계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는 불문가지입니다. 그들이 공략하고 있는 개성공단 재개나 북한 경제 원조, 이거는 유엔의 결의에 수십 년에 걸친 유엔 결의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 제재를 면할 수 없어요. 미국은 한미 방위 조약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한미 방위 조약이 없이 한국 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미 방위 조약이냐 아니면 김정은이냐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선택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1년 이내일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새 정부는 버틸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새 정부는 글자 그대로 보궐정부입니다. 보궐정부란 의미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채우는 정부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지금 죄도 없이 감방에 수개월째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김기춘 비서실장 등 수십 명의 탄핵 정변의 정치범들이 조기에 석방이 되도록 미국 정부와 세계의 언론 그리고 인권단체에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일 것을 호소합니다. 둘째로 지금까지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와 같이 그릇된 길에 들어간 것은 한국의 편파적인 일방적인 쓰레기 언론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쓰레기 언론에 대항할 수 있는 공정한 언론을 여기 미주에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공격은 미국의 안전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것을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주민들이 해방이 되어서 남북이 자유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일 것을 호소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Save Korea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세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